2001년 8월 13일 오전 9시 47분. 속초의 한 리조트 프런트에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짧은 7초. 아무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들린 건 단 하나,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직원은 별 생각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그 7초가 20년 넘게 풀리지 않는 설악산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리얼스토리와 함께 2001년 여름 설악산에서 사라진 세 사람의 흔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보다 하루 전 3명의 젊은 여성이 설악산을 가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서연, 박지연, 최민지였습니다. 모두 20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무더운 여름을 피해 설악산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오랜만의 휴가였습니다. 각자의 삶에 지쳐있던 세 사람은 맑은 공기와 숲 냄새로 머리를 식히고자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그들이 타고 온 은색 승용차는 설악산 인근 리조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기록에는 302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프런트 직원은 그들의 밝은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이서연은 서울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었고 박지현은 같은 회사의 선배였습니다. 최민지는 이서연의 대학 동창으로 세 사람은 끈끈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설악산과 속초 주변 관광을 계획했습니다. 리조트 체크인 후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서 간식과 생수를 샀습니다. 오후 6시 반 리조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다음 날 등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식당 종업원은 세 여성이 웃으며 식사하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이서연은 아침 일찍 비선대 코스를 오를 생각을 밝혔고 박지현은 새로 산 카메라를 꺼내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최민지는 오랜만에 휴식이라는 점에 만족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9시 이후 302호의 불은 꺼졌습니다. 복도 CCTV에는 세 사람이 방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경비원은 그날 밤 이상한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 10분 리조트 후면 산책로에서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경비원은 처음에는 투숙객의 야간 산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점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손전등을 비추며 따라갔지만 불빛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 일지를 이상 없음으로 남겼으나 며칠 뒤 그 기록은 중요한 목격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월 13일 설악산은 안개가 걷히며 맑은 하늘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6시 50분 리조트 로비 CCTV에는 등산복 차림의 세 여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서연은 빨간 등산복에 회색 배낭을 맸고 박지현은 파란 바람막이를 입었으며 최민지는 노란 티셔츠에 흰 모자를 썼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고 긴장이나 불안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2분 그들은 리조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왼편 도로를 따라 설악산 국립공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 CCTV에는 그들이 입장권을 구매한 후 비선대 코스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매표소 직원의 기억에도 이서연이 비선대 코스를 선택했다는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선대 코스는 왕복 4시간 남짓으로 초보자도 오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8시경 등산로 초입에서 그들을 스친 등산객의 기억은 일정했습니다. 세 여성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40분경 중간 휴게소 부근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한 명은 풍경을 촬영했고 다른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까지의 모든 장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것이 세 사람을 본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 리조트 프런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지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통화는 연결되자마자 끊겼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바람 소리 같은 잡음만이 들렸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손님이 잘못 걸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7초는 세 사람의 마지막 신호로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리조트 관리자가 302호를 열었습니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고 여행 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시트는 깨끗했고 화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옷과 물건은 모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불안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리조트 CCTV에는 오전 7시 이후 세 사람이 돌아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량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휴대전화는 모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었고 비선대 코스를 따라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수색은 중단되었고 그날 밤 설악산은 짙은 어둠 속에서 고요했습니다. 이틀째 아침 경찰은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30명의 수색대가 계곡과 숲을 훑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서연의 어머니는 딸이 평소 신중한 성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지현의 남편은 아내가 길 찾기에 능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지의 언니는 동생의 체력이 약한 편이라 무리한 등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들을 종합하면 등산로에서 크게 벗어났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16일 오전 구조대는 계곡에서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등산화였고 사이즈는 240이었습니다. 신발은 바위 틈에 끼워진 채 젖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어머니는 그것이 딸의 신발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색대는 신발이 떠내려왔을 경로를 추적했지만 상류와 하류 어디에서도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계곡물은 깊지 않았고 급류도 아니었습니다. 익사로 보기에는 환경적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8월 17일 오전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계곡에서 약 800m 떨어진 숲속 오솔길 낙엽 사이에서 작은 휴대용 녹음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은색 금속 재질의 기기 표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측면에는 박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생 결과 약 15분 분량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반 6분 30초까지는 바람과 새소리,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급한 발걸음, 거친 호흡, 낮은 남성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소리가 섞여 들렸고 9분 무렵 둔탁한 충돌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어 짧은 비명과 바람 소리가 들렸고 10분 30초 지점에서 금속성 타종음이 세 차례 울렸습니다. 이후로는 멀어지는 발걸음과 바람 소리만 이어지다가 15분 5초에서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녹음을 분석했습니다. 6분 30초 이후에 보행 리듬은 성인 남성의 보폭 특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0분 30초의 금속성 타종음은 금속체의 타격에 의한 울림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 인근에는 사찰이나 종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소리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고 분석 보고서는 사람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설악산은 여전히 침묵했고 사람들은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8월 19일 오후 수색대는 계곡 상류 바위 틈에서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본체는 깨져 있었고 배터리는 분리되어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뒷면의 작은 스티커에는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데이터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복원 작업은 사흘 동안 이어졌고 메모리 일부의 회수가 성공했습니다. 8월 13일 오전 9시 45분 119로 발신 시도 기록이 있었으나 연결은 실패했습니다. 2분 뒤인 9시 47분 리조트 프런트로의 통화는 7초간 연결된 뒤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통신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의 통신 불능에 대해서는 배터리 소진, 지형적 음영, 혹은 의도적 차단 등 복수의 가능성이 나란히 검토되었습니다. 복원된 문자 기록에는 발송되지 못한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수신자는 박지현의 남편이었습니다. 내용은 풍경이 아름답다는 안부와 저녁에 연락하겠다는 예고였습니다. 문자는 발신함에 남은 채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17장도 일부 복원되었습니다. 리조트 정원과 식당, 등산로 초입에서의 장면들이었고 마지막 2장은 이례적이었습니다. 16번째 사진의 배경에는 나무 표지판이 보였고 보정 결과 청림 산림욕장 0.8km라는 글씨가 식별되었습니다. 이는 정규 비선대 코스에서 북동으로 벗어난 위치였습니다. 17번째 사진에는 좁고 굽은 흙길이 이어져 있었고 끝은 어둡게 꺾여 있었습니다. 양옆에 키 큰 나무들로 인해 햇빛은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사람의 다리처럼 보이는 작은 그림자가 걸려 있었지만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이었고 그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청림 산림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비선대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한적한 장소로 나무 데크와 벤치,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사건 당일 오전에 3명의 여성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대략 오전 10시 반쯤으로 기억했고 그들이 비선대로 가는 길을 물어 자신이 방향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사람 중 1명이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었고 다른 발에는 양말만 신은 상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계곡에서 발견된 등산화와 연결되는 정황이었습니다. 관리인은 비선대로 향하는 길이 2갈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정식 등산로였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산길, 이른바 옛길이었습니다. 옛길은 과거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경로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지름길로 알고 찾는 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지도를 짚어 옛길을 따라 북쪽으로 약 3km를 가면 오래된 폐산장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건물은 20년도 넘게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그 장소가 사건이 다음 열쇠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 24일 오후 경찰과 구조대는 옛길로 향했습니다. 길은 좁고 이끼와 낙엽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곳곳에서 길이 끊겨 보였으나 관리인이 선행하며 길을 찾았습니다. 약 1시간 30분 후 숲을 사이로 낡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 목조 구조물로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턱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나무 간판은 쓰러져 있었고 희미하게 설악산장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의 먼지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실내는 눅눅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벽지는 발에 있었습니다. 1층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1990년대 잡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녹슨 식기와 오래된 냄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멈춰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손전등 불빛 속에서 거미줄이 흔들렸습니다. 2층 방 4곳에서는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온 형사는 부엌 옆에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아래로 향하는 나무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은 가팔랐고 아래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형사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고 대략 15평 남짓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는 습기가 번져 있었고 천장은 낮았으며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벽에는 설악산 등산 사고와 구조대 투입을 다룬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실 구석에는 낡은 금속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구급약, 낡은 옷가지, 담요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형사는 작은 물건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은색 손목시계 하나, 파란색 등산복 1000조각, 검은 헤어핀 2개였습니다. 이는 실종자 최민지와 연관되는 표시였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낀 채 물건들을 봉인했습니다. 책상 아래 바닥에서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각에는 도와달라는 취지와 119의 숫자가 떨리는 필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글씨는 이서연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지하실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희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일부 자국에는 붉은 얼룩이 섞여 있었고 감식 결과 인간의 혈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NA는 이서연과 일치했으나 혈액의 양은 미미의 치명적인 부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하실 문은 구조상 안쪽에서 닫히면 바깥쪽에서만 열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 있었고 누군가는 밖에서 문을 잠갔던 셈이었습니다. 문틈에는 미세한 긁힘과 오래된 녹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었지만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바닥의 흙먼지는 발자국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고 경찰은 발자국을 석고로 본떴습니다. 운동화 밑창의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길이는 약 270mm로 성인 남성의 사이즈로 추정되었습니다. 지하실의 모든 물건은 증거물로 봉인되었고 그날 밤 경찰은 폐산장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지하실은 진실을 품은 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수사팀은 곧 폐산장의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김재호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974년 산장을 매입해 1980년대까지 여름철 숙박용으로 운영하다가 이후 속초의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노후화 이후 건물을 방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01년 당시 그는 58세의 은퇴교사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재호는 차분했고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해당 건물에 오래전부터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작은 투룸의 거실에는 등산 장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배낭, 스틱, 텐트, 지도, 오래된 카메라가 깔끔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묻혀 있던 큰 배낭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여성용 등산복, 화장품 파우치, 신분증이 들어 있었고 신분증의 이름은 이서연이었습니다. 다른 배낭에서는 여성용 장갑과 등산화, 휴대폰 충전기가 나왔고 이는 박지현과 최민지의 물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장이 놓여 있었고 8월 10일 산장 점검 필요, 8월 12일 준비 완료, 8월 13일에는 미기재라는 짧은 기록이 연속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호는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초반 그는 침묵했지만 곧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산장 근처에서 세 여성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상태로 보였고 그는 길 안내를 자처했습니다. 비선대로 가는 길을 묻는 그들에게 자신이 제시한 경로가 더 빠르다고 안내했으며 실제로는 정식 코스가 아닌 산장 방향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산장 도착 후 잠시 쉬도록 안내했고 시원하고 안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하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을 잠근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 없이 그러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그들을 남겨둔 채 산장을 떠났고 3일 뒤 돌아왔을 때 지하실 문은 열려 있었으며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간결했고 감정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그의 진술 중 일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안쪽 긁힘, 발자국, 현장 정황은 일정 부분 진술 시점과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탈출 또는 이동 경로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시신 부재로 인해 살인 혐의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1월 재판이 열렸고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실종된 세 여성의 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행방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재호는 끝까지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지하실에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행방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이나 사체유기 혐의가 아닌 감금에 대한 형량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날 법정을 눈물로 채웠습니다. 김재호는 2005년에 출소했습니다. 그는 이후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해 홀로 지냈고 존재는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2013년 11월 그는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에는 범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의 기록이었으나 몇몇 페이지에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13일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8월 16일에는 다시 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는 서술이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2일에는 종소리에 대한 기억을 적었고 2005년 9월 15일에는 사는 비밀을 지킨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2008년 1월 20일에는 진실을 알고 있으나 말할 수 없다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고 2013년 10월 28일 마지막 장에는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며 준비되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사건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8일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노후시설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폐산장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낡은 구조대 창고에서 이상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 저장고 구석에 먼지와 곰팡이에 덮인 배낭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배낭들은 낡았지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내부에는 젖은 필름 케이스, 반쯤 다른 손전등, 미개봉 건전지, 찢어진 지도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3개의 배낭색은 각각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었고 이는 세 여성의 등산복 색과 일치했습니다. 손전등의 반사경은 금속 링 구조로 타격 시 맑은 금속음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분석 결과 이 금속음의 주파수 특성은 녹음기 속 10분 30초의 타종음과 유사했습니다. 종소리로 인지되었던 음원은 손전등의 구조가 만들어낸 공명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배낭의 오염도는 높았고 내부 DNA는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이 발견은 결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으로 남았습니다. 리조트 302호의 침대는 수없이 교체되었고 창문은 닫혔다 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9시 47분의 전화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짧은 7초의 공백, 바람의 소리와 정적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종소리는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들은 정말 산속 어딘가에 갇혀 있었는지, 혹은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추정이 이어졌습니다. 설악산의 능선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바람이 불고 계곡물은 흐르며 낮과 밤은 반복되었습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01년 여름, 3명의 여성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잃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타인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만이 흘렀고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새벽 안개 속 설악산 계곡 어딘가에서 희미한 금속성 울림이 3번 들렸다고 회상합니다. 녹음기의 10분 30초처럼 짧고 또렷했으며 곧 바람에 흩어지는 울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그 소리를 마지막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사람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와 함께 그 울림은 산속 어딘가에서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무언가가 시작되었고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설악산은 오늘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침묵만이 바람 속에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